2023년 9월 10일 이정훈입니다. 인도에서 G20 회담을 마쳤죠. 이제 윤 대통령이 돌아오면 작은 개각을 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이종섭 씨에서 신원식 국회의원으로 교체할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 장관을 교체할 것 같다. 후임자로는 김행 중앙일보 여론조사 기자를 했던 분이죠. 거론되고 있는데 본인이 고사하고 있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부 장관을 유인촌 옛날 MBC 노조위원장 했고, 옛날 MB 때 문화부 장관 지냈죠. 유인철 씨로 교체할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무조건 교체해야 되죠. 참 본인한테는 미안하지만 무능했고 또 무책임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 세금을 국목으로 주기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헌신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오히려 보호받으려고 했으니 뭐 그건 답이 없고요. 잼버리가 엉망이 돼버렸죠. 사실 여성가족부는 대한민국에 필요한 장관급 부서가 아니죠. 뭐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 한 개 과 정도로 있으면 되는 건데 이걸 무리하게 여성가족부로 확대해 놓은 게 문제인데, 지금 여당이 국회에서 다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식으로 입법은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아마 후임 장관을 임명하긴 할 텐데, 임명을 하더라도 여성가족부가 좀 일을 좀 해야죠. 여성 문제 같은 경우 뭐를 여성으로 보느냐가 상당히 문제인데,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구를 늘리는 방법이 뭔지를 여성가족부에서도 할 수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상당히 잔인한 범죄가 몇 차례 발생했는데, 이거는 쭉 저는 늘 보면 이건 가족에서부터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 친구 중에 기업에서 임원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요즘 굉장히 이혼이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신입 직원을 이렇게 뽑으려고 인터뷰 해보면은 한 반수 정도가 그런 집안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문제냐 그랬더니 쭉 지켜본 바로는 이렇게 양친이 다 있는 집안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대체로 원만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좀 망설여진다. 이거 어디 가서 말하긴 힘든데 그렇다. 네. 제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끄덕인 적이 있는데 뭐 각자의 사정들은 있겠죠. 뭐 사별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가정에서부터 오타쿠가 되면서 가족과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회 범죄를 하는 경우, 분당 서현역 사건도 그렇고 쭉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정부가 개입해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민간에서 해야 되느냐 상당히 고민인데, 뭐 그런 문제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보건복지부하고 상당히 중복이 되겠지만 여성가족부가 원래 뭐 보건복지부의 한 개 과 정도밖에 안 되는 부서였으니 그 핵심 문제, 인구 늘리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 가족 내에서 어떻게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 그런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이 장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의견을 좀 드릴까 합니다. 신원식 국회의원이 국방부 장관이 되면 저는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신원식 장관, 이종섭 장관뿐만 아니라 임종덕 국가안보실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도 동시에 교체할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은 국방부 핵심 라인을 다 교체하는 거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국방부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봤어요. 상당히 창의적이지 못하다, 용감하지 못하다. 이종섭 장관을 이렇게 국회에서 보면은 가슴 딱 벌어지고 또 그 뒤에 따라오는 장군들도 가슴 쫙 펴고 다니는 건 참 보기 좋은데, 무관답게 공격성이 좀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과감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었다. 그런 모습이 그대로 우리 군에 투영돼서 북한이 우리 지역에
드론을 넣었을 때 국방부에서 육군에서 누구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통령이 한마디 하는 바람에 비로소 육군이 우리의 드론을 이북에 집어넣었다. 이게 참 문제죠. 어쨌든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통수권을 갖고 있죠. 근데 그거를 평소에는 국방부 장관이 하는 건데 국방부 장관이 대부분 잘 해줘야죠. 대신해서. 근데 본인이 결정은 안 하고 그리고 이제 군에 가게 되면은 군의 조직은요. 기본적으로 병사 조직을 빼고 나면은 핵심은 사령관입니다. 그 사령관을 위해서 참모가 있죠. 스텝. 그 보통 기업에 가게 되면은 CEO가 있으면은 분야별로 책임자들이 있지. 그러니까 뭐 CFO, CTO, 기술 책임자, 기술 담당 이사, 금융 담당 이사 이렇게 자기 분야를 책임진 사람이 있죠. 자기 분야를 책임지면서 CEO를 위한 참모 역할을 겸하는데 군대는요. 사단장이 있으면은 각기 분야를 맡은 연대가 있고 또 포병 연대가 있고 뭐 기갑 대대가 있고 해서 분야별로 다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 별도로 이 사령관만을 위한 인사정보작전 군수, 네. 내가 그 전에 2, 3, 1, 4 이런 시스템으로 결정한다는데 스텝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령관이 중요한 건데 그렇게 많은 참모조직을 갖고 있는 우리의 육군총장, 지작사령관, 1군단장, 수도군단장, 5군단장 드론이 들어올 때 결정 안 했고 그 밑에 있었던 수탄 사단장들을 아무도 안 했습니다. 이게 우리 군의 맹점이죠. 그 창의적으로 딱 본인이 결심해서 고해야 되는데 명령만 받겠다 이거예요. 우리 군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지금 북한이 이제 전술핵 공격 잠수함까지 진술을 해서 이제 다양한 작전을 하려고 할 텐데 효과적으로 각 지휘관들이 작전해야 됩니다. 이번에 해병대 1사단에서 그 수해 작업에 나갔다가 희생된 거를 놓고 굉장히 시끄러워요. 굉장히 시끄러워요. 근데 여기서 보이는 거는 이 경직성이 보여요. 해병대가 용감한 건 좋은데 시키는 대로 하다가 이건 아니다 하고 하는 게 없었잖아요. 아니다라는 것도 해야 되고 내가 또 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어느 바닷가에서 한 여성분이 빠지니까 경찰관이 400m를 뛰어들어가서 구해갖고 나왔죠. 그거는 파출소장이 경찰서장이 지시한 게 아니라 본인이 딱 결정한 거잖아요. 이렇게 제복을 입은 사람들, 경찰이나 군인들은 자기 결정으로 탁 덤비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사건을 막습니다. 만약에 그때 해경이 신고받았다고 지원부대 부르고 어쩌고 하다 보면은 여성원이 희생되죠. 근데 본인이 뛰어들어 딱 구해내니까 그걸로 끝이잖아요. 지금 우리 군은 경찰보다도 더 경찰은 그래도 사건 사고를 매일 겪으니까 이 적응성이 있는데 군은 북한 도발할 때까지는 별거 없잖아요. 훈련이나 하고 그러니까 딱 일어나면 오다 받으면 하는데 오다 안 받으면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게 약한 군대가 되는 겁니다. 자, 신원식 의원이 장관이 되면 많은 거를 위임을 하고 네가 책임지고 쳐. 당하면 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행동하는 거를 통제하기 위해서 군사경찰이나 육군 방첩사령부죠. 각군의 방첩사령부를 동원해서 지휘관을 감시해야죠. 근데 이게 충성에 대한 감시가 아니라 충성에 대한 감시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휘관들이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치고 들어가는 걸 해야 됩니다. 신원식 의원이 장관이 되시면 그렇게 위임을 하고 그 다음에 책임도 묻는 시스템이 돼야 이제 북한이 숨가쁘게 돌아갈 겁니다. 저는 지금 국제정치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작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러시아가. 이거를 어디에 비교하는가 하면은 1979년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전쟁을 하게 되죠. 그 미국이 아프간을 지원해 주는데 그렇다고 미국이 직접 참전도 안 했기 때문에 소련군을 아프간이 물리치지도 못하고 오랫동안 게릴라전 상태로 갑니다. 그때 러시아가 국력을 많이 잃어버려요. 지금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했는데 미국이 참전을 하지 않고 무기만 적당히 대지면서 버티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가 전쟁이 길어질수록 굉장히 국력 소모가 많아집니다. 자, 79년도에 아프간을 침공했던 소련에서는 82년도에 독재자 브레즈네프가 죽습니다. 근데 그 다음 바로 이을 사람, 이인자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안드로포프라고 하는 굉장히 나이 많은 사람을 세워요. 근데 그가 1년 반 만에 죽어요. 84년 초에 죽어요.
그래서 체르넨코라고 하는 사람을 또 나이 많은 사람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2인자가 결정 안 됐으니까. 그가 1년쯤 하다 죽어요. 그래서 82년 죽고 나서 85년 사이 한 3년 흐르는 사이에 소련 공산당에서 고르바초프가 떠오르죠. 고르바초프가 85년도에 비로소 총비서가 됩니다. 그때 이제 소련 경제는 아프간 전쟁으로 거덜이 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 후반 미국과 냉전한다고 동독 등에다가 SS-20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퍼싱2를 서독에 배치하면서 유럽에서도 냉전이 치열했거든요. 때문에 이제 그런 무기를 제공했으니까 소련은 동유럽 공산국가들한테 어떤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경제적 지원도 하기 힘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고르바초프가 야씨 우리 돈도 없고 하니까 일단은 유럽에 배치된 IRBM을 빼내서 동유럽 공산국가에 대한 지원을 줄이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처음에 우여곡절을 겪다가 미국과 합의가 돼가지고 내친김에 더 가서 두 나라가 보유한 ICBM하고 비행기에서 투하하는 핵폭탄을 제외한 IRBM, SRBM 등 모든 단거리, 중거리 핵무기를 없애자라는 INF 협약을 맺게 되죠. 그러면서 갑자기 평화 분위기가 만들어져가지고 88년도에 서울올림픽이 열리는데 이게 동유럽 공산국가, 서방국가 다 참여하면서 대성공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간서 철수를 준비하면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고르바초프가 소련이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 부시 미국 대통령하고 이제 인도양의 지중해에 있는 몰타에서 만나가지고 자기네 동맹국인 바르샤바 조약기구나 또 미국의 동맹국인 나토에 대해 나토 회원국에 서로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말자. 각 동맹국이 알아서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라고 하는 몰타 선언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동유럽 공산국가도 아주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소련이 지원해주지도 않고 소련 군을 좀 빼내기도 하니까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헝가리, 그다음에 폴란드에서 먼저 자유노조 운동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뭐 체코 일어나면서 막 공산국가가 막 무너집니다. 그러다가 루마니아의 가장 유명한 독재자 차우세스크는 살해당하게 되죠. 피해 혁명을 치르면서 루마니아가 무너지고 그리고 이어서 소련 공산정부가 무너집니다. 유럽 냉전이 끝나게 되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프간 침공에 비교가 된다. 근데 미국이 이 전쟁을 장기화하면서 러시아의 국력을 소진시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러시아가 지금 뭐 공산국가는 아니죠. 북한이나 중국 같은 공산국가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뭐 동맹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 중국이 특이하게 그동안 경제가 성장되니까 자기가 러시아를 대체해서 강국이다라고 하면서 이 동북아 아시아에서 패권을 행사하려고 하면서 굉장히 거만을 떨었죠. 거기서 미국이 제재를 들어가면서 미중 간의 갈등이 일어났는데 미국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하면서 동시에 중국을 제재합니다. 이거는 유럽 냉전이 치열했을 때 소련은 물론이고 바르샤바 조약기구 7개 나라를 제재한 것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북한도 핵실험을 하고 했기 때문에 계속 유엔 제재를 통해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재가 점점 강화되고 있어요. 가장 좋은 처음에는 미국이 하도 문재인 정권이 반미 노선을 걸었기 때문에 그걸 빼버리고 중국과 경제하는 인도를 넣어서 쿼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인도는 또 소련하고 가까우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 대통령이 윤석열로 바뀌면서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옹호하니까 캠프 데이비드 성명을 발표하면서 쿼드를 대체할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공조체제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유럽에서 그 90년대에 냉전이 종식될 때 미국이 독일과의 미독 공조가 결정적이었는데 소련과 동유럽 공산국가 분가시키는데 지금 동북아에서는 한미일 공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쿼드를 대신하고 있어요. 이 한미일 공조가 쿼드는 물론이고 미국, 영국, 호주가 맺은 오커스라든지 이걸 능가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이제 계속 제재가 들어가면은 중국 내에서 이 경제가 다운되니까 노동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일어날 수가 있게 되죠. 이러다가 이제 러시아에서 푸틴이 죽는다든지 죽고 난 다음에 푸틴이 워낙 강력했으니까 후임자가 적당치 않아서 힘없는 지도자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 러시아가 이제
경제도 엉망이 되면 그리고 또 중국도 경제가 엉망이 되면 거기서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변화가 생길 때 북한도 변화가 생기면서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듯이 우리 광주가 자라나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김일성 대학 학생들이 스크럼 짜고 부르면서 김정은 타도 이렇게 나왔을 때 북한과 중국의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서독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통일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지금 세상은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럴 때 우리 군부에서 굉장히 판단을 잘하고 또 정확한 판단 권위를 대통령한테 올려야 되고 또 즉각적으로 자기 결정에 의한 행동들을 해야 돼요. 저는 신원식 의원이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우리 전방에 있는 사단장 내지는 그 연대장들이 바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걸 상급부터 지켜보고 있다가 딱 조율하고 이렇게 되면은 혹시 만에 있을지 모를 위기를 빨리 장악하고 통제하면서 통일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안보실 2차장하고 국방비서관은 특히 국방비서관은 대통령하고 국방부를 잇는 리에정 오피서니까 그 기능도 중요하고 안보실은 외교하고 이제 통일 다 엮어서 종합적으로 봐야 되니까 이 라인이 제대로 만들어져서 지금 1990년, 91년 동유럽과 소련이 물어낸 것 같은 그런 냉전 붕괴 조짐이 지금 동북아에 일고 있으니까 이 기회를 신원식 의원이 장관이 되면 잡아라. 꼭 잡아라. 그런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한 100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통일의 기회잖아요. 대한민국이 통일했던 게 삼한통이라고, 그 다음에 후삼국통이라고, 그리고 세 번째 아닌가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거 놓치게 되면은 또 적대감이 높아져서 힘듭니다. 참고로 냉전이 붕괴될 때 체코슬로바키아는 공산국가였는데 둘이 쪼개져서 분단국가, 물론 사이 좋은 분단국가지만 둘이 쪼개져 버립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국제정치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니까 이번에 국방부, 그다음에 국방 라인을 교체한다면 그 팀은 일선 지휘관들한테 직접 결정하고 바로 액션하게 하고 책임을 묻고 그걸 감시하고 그런 기능을 딱 부여할 수 있는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